할인율 받은 거 플러스 알파 기대 수익률만큼은 또 팔 수가 있다 보니까 이 블록들이 이렇게 진행이 되는 거고, 할인율이 얼만큼이냐에 따라서 주가에도 영향을 끼친다. 실적 자체도 지금 좀 작년 3분기가 고점 이후로 뭔가 좀 못 보여주고 있다. 모비스는 약간 현대차와 함께 같이 맞물리면서 나오는 변화가 돼야 좀 생각을 할 수가 있겠죠. 애플과 함께 성장할 수밖에 없는 대표적인 종목 같고요. 자, 이번엔 그 삼성전자 이야기 좀 나눠볼까요? 어쨌든 네. 지금 삼성 SDAS, 그 다음에 셀트리온, 네. 블록딜 뉴스가 나오면서 주가가 7%씩 급락을 했단 말이죠. 네. 다음날. 네. 삼성전자는 뭐 그렇지는 않겠죠. 그러나 어쨌든 이렇게 외국인 기관 투자자들이 대량으로 매도한 데에는 뭔가 불안한 어떤 요소가 있는 거 아니야? 이런 시장의 불안감이 있거든요. 투자자들의. 네. 어떻게 봐야 될까요? 일단 블록딜 관련된 것부터 첫째로 보게 되면은 이거는 예정돼 있던 거죠. 4월 10며칠인가까지 그 홍라이 여사가 갖고 있던 지분을 정리를 하면서 이제 상속세와 관련된 재원들을 마련하겠다. 예견이 돼 있는 거고, 마찬가지로 밑에 자녀분들도 똑같이 이렇게 진행이 되면서 나오는 변화는 예견돼 있던 겁니다. 모르는 건 아닙니다. 근데 이게 블록딜이라는 거는 쉽게 말씀드리면은 저희가 내가 좀 지분과 관련된 쪽을 좀 한꺼번에 넘기려고 하는데 시장에서 조금씩 정리하느니 한꺼번에 정리를 하게 되는데, 그때 나왔을 때 보통은 파는 사람이 먼저다 보니까 할증이 될 리가 없습니다. 거의 다 할인으로 가죠. 그래야 사는 사람들도 메리트가 있으니까 거기서 들어오기 시작하겠죠. 그러면 블록딜이 되게 되면은 가장 먼저 첫째는 할인이 얼만큼 되는 것이냐. 근데 지금 이번에 할인율 같은 경우는 그렇게 크게 많지 않았다고 합니다. 삼성전자가. 그렇다는 얘기는 그만큼 쉽게 또 이 받아간 사람들도 팔 수가 있고, 그리고 또 거기서 좀 기다려 보게 되면 그래도 내가 할인율 받은 거 플러스 알파 기대 수익률만큼은 또 팔 수가 있다 보니까 블록들이 이렇게 진행이 되는 거고, 거기서 블록들을 하면 너 할래 그래서 의향을 다 물어보면서 요청을 받는 거죠. 거기서 이제 진행이 되는 거고, 그런 관점 쪽에서 할인율이 얼만큼이냐에 따라서 주가에도 영향을 끼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런 쪽에서 또 하나 지금 봐야 될 부분들은, 그러면 할인율을 통해서 이어졌다고 하더라도, 그러면 이제 보통 오늘 보니까 두산 같은 경우도 그렇습니다. 지금 두산도 오늘 지분율 하기 시작하면서 주가가 또 확 밀렸죠. 그래서 박용만 전 회장과 함께 나오는 지분도 이제는 두산과 이제 그쪽은 두산 일가, 과거의 일가는 정리가 됐다라는 입장으로 나오는데, 근데 여기서 이제 바라보는 게, 그러면 정리가 되고 그러면 그 지분이 넘기고 정리가 되는 과정 쪽에 이어지다 보니까, 그러면 과연 이 돈 가지고 뭘 할 것이냐. 이런 쪽으로 봤을 때 또 그 둘째인가요? 아들이 하는 회사, 오리콤이죠. 이런 회사는 그러면 자금 들어왔으니까 이 회사를 키우지 않을까. 그러다 보니까 또 여기서 또 시장에서 이런 반응들이 나오네요. 그래서 이런 쪽은 있는데, 중요한 거는 삼성전자만 이제 한정돼서 보게 되면은 이번이 끝이냐라고 하게 되면 끝이 아니고 한두 번 더 남을 수도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이제 삼성전자의 또 지분 관계 쪽에서는 여전히 돌아가다 보니까 이쪽이 아직까지는 지분 관계가 완전히 끝나지 않다 보니까 왠지 불안감들, 이게 지금 아직 남아있는 게 첫째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삼성전자가 최근에 나오고 있는 입지가 기술의 삼성에 대해서 많이 좀 위축을 받고 있다 보니까 이게 또 영향을 받고 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 처음에 그 갤럭시 S22에서 나왔던 GOS 문제가 삼성전자 쪽에서 불거지는 문제. 물론 그게 S22만 해서 또 이제 지금 죄송합니다. 그냥 얘기도 안 하고 이렇게 프로그램에 들어가서 신뢰 쪽에 좀 문제가 생겼습니다. 죄송합니다. 라고 또 선택권을 준다. 그래서 끝나면 될 문제라고 보면 괜찮은데, 이게 아니라 자세히 보다 보니까 왜 그런 이유가 나오느냐. 그러니까 즉 내가 돈을 주고 충분히 프리미엄 폰을 산다는 얘기는 그만큼 성능이 떨어지지 않는다는 거를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들이거든요. 근데 이게 지금 게임을 오래 돌린다고 그래서 발열 문제나 아니면은 혹시 성능 저하 문제가 나온다는 얘기는, 이거 그러면 이를 갖고 가고 있는 삼성전자의 중요한 두뇌 쪽에서 AP라고 그러죠. 이게 작동을 제대로 못하는 게 아니냐라는 의구심이 나오다 보니까 지금 최근에 그러면 AP라고 하는 비메모리 쪽을 강화시키는 삼성전자의 입장 쪽에서 지금 가고 있는 이 엑시노스라고 하는 이 AP가 제대로 성과를 못 내는 게 아니냐라는 쪽이 지금 의문으로 삼으면서, 비메모리 쪽에 성과 제대로 나오고 있는 거 맞아? 라는 쪽에 얘기가 나오기 시작하다 보니까 지금 삼성전자 주가도 이렇게 좀 위축됐다고 봐야 되겠죠. 지금 이제 그러면 실적이 어떻게 되겠느냐? 이게 중요하겠죠. 그래서 지금 분기 실적을 보게 되면은 지금 작년에 한 3분기 때 한 15조 대 영업이 나오면서 깜짝 놀래켰는데,
지금 기조를 보게 되면 4분기, 3분기보다 좀 못하죠. 그리고 1분기 때 13조가 안 될 걸로 예상합니다. 네. 그만큼 실적 자체도 지금 좀 작년 3분기가 고점 이후로 뭔가 좀 못 보여주고 있다라는 쪽인데, 근데 여기서 좀 기대할 수 있는 거는 지금 예상 정도로 보게 되면 올해 3분기 하반기죠. 이때가 16조를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3분기 때 정도만큼 이때 약간 성수기죠. 그리고 또 나오는 효과까지 생각하게 되면 상반기는 좀 정체, 하반기에 뭔가를 기대하고 있다는 쪽의 실적 동향들도 암시하다 보니까 지금 이번에 뚜껑 열어봐야 1분기 실적 얼마나 좋겠어. 거기다가 지금 인플레이션 여러 가지 효과나 또 갤럭시 S22가 문제가 되다 보니까 좀 덜하지 않겠어? 라고 하는 반응이 담겨져 있죠. 그래서 네. 일단은 당장 움직이긴 좀 힘들다. 이렇게 바라보시되, 근데 길게 보시는 분들 있죠. 네. 그러니까 삼성전자를 보면서 이런 때가 기회야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오히려 이런 때 뭐 상반기 중에 이렇게 좀 정체된 주가 쪽에서, 그러니까 이거를 기회이기 때문에 지금 당장 사야 돼. 7만 원대 이하니까 6만 전자 이건 내 기회야라고 보시는 것보다 줍줍, 네, 조금씩 모아가는 전략들이 분할 매수. 네, 그게 그나마 앞으로 길게 봤을 때는 괜찮지 않나 싶고요. 근데 당장의 모멘텀을 기대하면서 지금 6만 원대 샀으니까 좀 기다리면 7만 원, 8만 원 갈 거야라고 생각하는 거는 조금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삼성전자를 가지고 단기 수익을 생각하면서 사시는 분들은 없어야 되겠죠. 근데 의외로 있어요. 근데 의외로 진짜 말씀대로 네. 의외로 있으세요. 중소형주처럼 네. 삼성전자 금방 근데 이건 정말 장기 투자로 한참을 바라봐야 되는 주식이라 그렇죠. 그러니까 용도가 다릅니다. 그러니까 내가 특성을 좀잘 삼성전자를 생각하셔야 바라보는 돼요. 시각과 내 기준에서 활용하는 부분은 단기다라고 보긴 힘들겠죠. 네. 알겠습니다. 이 현대모비스 같은 경우는 참 우리 많이 이야기를 여러 차례 했던 것 같은데 그럼요. 예. 워낙 또 애타해야 하시니까 한 번 더 봐드리죠. 마이너스 27%. 근데 네. 계속 반등할 기미가 안 보이니까 정말 힘드신 거예요. 견디기가. 네. 그래서 현대모비스는 여러 차례 많이 말씀을 드리고 결국에는 이제 당장에 기대할 요인들이 없다. 근데 이게 지금 최근에 나온 동향 보게 되면 현대차가 그나마 조금 좀 힘을 내는데 현대차보다도 좀 약해요. 네, 그렇다는 얘기는 뭐 한간에 그런 얘기도 있습니다. 현대모비스를 눌러놓고 거기서 이제 지분 관계 작업들을 해야 되는 게 아니냐라는 쪽에서 그러면 이제 같이 연결되는 회사가 현대글로비스거든요. 그렇죠. 근데 글로비스는 제가 긍정적으로 보는 이유가 실적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글로비스에 대해서는 좀 운송과 관련된 쪽에서 긍정적으로 보고 있는 측면들이 있지만 모비스는 약간 더 중심이 되기 위해서는 뭔가 이제 여러 가지 지분 관계 쪽에서 나온 부분들이 있고 거기다가 좀 현대차가 확실하게 터나는 걸 보여줘야 그 다음에 움직이겠다라고 하게 되면 좀 늦죠. 근데 반대로 현대차가 지금 혹시나 이제 좀 여러 가지 개선 사항이 나오기 시작하면서 근데 지금 최근에 보니까 이제 러시아나 아니면 또 우크라이나 이 사태로 인해서 들어와서 이거 좀 쇼티지가 났던 와이어링 하네스 관련된 쪽은 좀 풀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현대차가 생각보다 조금 개선 기미가 나오지 않느냐라고 보는 게 지금 현상이긴 한데 그것뿐만 아니라 차량용 반도체부터 다 중요한 상황들이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거 확인되면서 지금 현대차는 딱 지금 18만 원대 요 중기 저항권에 안착해서 좀 돌아가는 게 확인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지금 이 거래량 갖고는 안 될 것 같고요. 거래가 좀 주목을 받을 정도의 거래량이 확 붙어야 되겠죠. 그게 되면서 중기 저항이 완책이 돼야 되는데 그렇게 돼야 현대모비스가 좀 늦게라도 변화가 좀 바짝 올라올 것 같은데 그러면 마찬가지로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가격 똑같습니다. 여전히 22만 5천 원대 부근의 저항이 여전히 커 있는 상황 쪽에서 이런 변화를 기대를 하시는데 이게 현대차와 함께 같이 맞물리면서 나오는 변화가 돼야 좀 생각을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 일단 1차적으로 체크해야 될 가격대다라는 점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 현대모비스 관련해서는 어제 나온 뉴스 보니까 이번에 그 사회이사진으로 여러 명이 이제 임명이 됐는데 그중 한 명이 김대수 고려대 경영학과 교수 아닌가? 네. 김화진 서울대 법학전문대 교수 이분이 사회이사로 임명되는데 지배구조 관련해서는 국내 최고의 권위자 뭐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슬슬 또 현대모비스 사실 우리 이슈가 언제 정의선 회장이 현대모비스 지분을 매수할 것이냐 이거잖아요. 네. 뭔가 좀 분위기가 나오나 이런 기대감을 갖는 분들도 있어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게 어떻게 보면은 또 하나의 변화의 징조다라는 쪽으로 바라볼 수 있는데 근데 그 전부터도 계속 이런 설은 많았습니다. 설 많고 설만 많았지. 예, 얘기 많고 근데
막상 액션이 취하고 된 다음에 그다음에 주가 변화를 확인해야 되겠죠. 그래서 아마 지금은 업황도 아직까지는 생각하기가 좀 힘들고 뭐 이제 빠르게 전환된다는 얘기가 좀 안 들리고 거기다가 이런 얘기까지 나오다 보니까 지금은 게다가 또 요즘에 이런 얘기도 나오더라고요. 인플레이션이 이렇게 커지게 되면은 자동차 가격 같은 경우도 당연히 영향을 받겠죠. 테슬라 같은 경우도 바로 하루 만에 200만 원을 올릴 정도면은 마찬가지로 지금 자동차를 지금 현재 입장 쪽에서 보게 되면 겉에 만드는 강판부터 들어가는 자재까지 다 올랐을 텐데 그러면 자동차 가격이 오를 건데 그걸 또 소비자들이 충분히 감내할 수 있겠느냐라는 부분들도 하나의 또 숙제로 남아있기 때문에 그러면 예전에 이 정도면은 내가 그랜저 탈 수 있겠지. 소나타로 내려갑니다. 이런 저항에 대해서도 충분히 대응할 수 있을지. 근데 또 반대로는 또 그런 얘기도 있거든요. 해외여행 못 가다 보니까 지금 돈은 좀 쌓여 있습니다. 그러니까 차라리 이 김에 아예 또 해외여행 언제 갈지도 모르고 차라리 자동차 풀리게 되면 좀 좋은 차 타볼까? 라고 하는 또 소비 심리도 나올 수 있죠. 그러니까 지금 여러 가지 현상이 다 복합돼서 나오고 있는데 이게 막상 어떤 식으로 움직이는지 이 부분도 체크해야 되다 보니까 아이디어는 갖고 있는데 이게 막상 또 현실이 되는지 이 부분도 확인해야 되겠죠. 근데 그 철강주가 어제 참 흐름이 좋았잖아요. 네네. 이거 어떻게 봐야 돼요? 지금 이렇게 흐름 좋을 때 매도 시점으로 봐야 될 것인지 네. 아니면 조금 더 갈 거라고 우리가 기대를 해도 되는 것인지. 네, 만약에 좀 어떤 패턴으로만 보신다라고 하게 되면 대표적으로 지금 포스코 홀딩스 예전에 포스코죠. 네, 이런 쪽인데 단기로 말씀드리게 되면 단기는 어제 보니까 약간 또 테마성 종목들과 작은 중소형주들이죠. 이런 것까지 같이 급등하면서 막 움직였거든요. 이렇게 움직이는 거는 그러니까 대형주가 꾸준히 잘 차지하면서 움직이는 게 첫 번째가 확인해야 될 거고. 근데 이것도 움직이다 보니까 중소형주가 움직이는데 어제 나온 모멘텀 가지고는 그 아조브 스타일인가요? 여기서 폭격을 해서 나와서 이게 공급에 쇼티가 나올 것이다. 라는 부분들로 나온 거는 팩트가 일단 틀립니다. 여기서 나오는 생산량 가지고 50만 정도? 이 정도는 지금 포스코가 맘만 먹고 한 10%만 가동률 더 돌려도 충분히 커버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게 첫 번째고 두 번째는 이쪽이 저희가 알고 있는 철강이라고 하더라도 철강의 재질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저희 임 대표님처럼 이제 노블한 좀 수익성 높은 이런 쪽이 있고 좀 저같이 그냥 맨날 탄탄만 하는 이런 하급 이런 쪽이 있고 근데 질이 그렇게 썩 좋은 쪽이 아닙니다. 그래서 급이 다르거든요. 그래서 그런 쪽을 봤었을 때는 크게 영향을 안 받는다가 첫째인데 근데 거기서 움직이는 테마주 중심의 이런 종목들만 움직인다라고 하게 되면 그거는 단기적으로는 정리하는 게 맞습니다. 근데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시장이 서서히 경기에 대해서 큰 걱정이 없고 이제 경기가 회복되기 시작해서 수요 기반에서 움직임이 나온다라고 하는 흐름들이 맞춰지는 게 확인될 때는 그때는 길게 가보시는 전략들이 맞죠. 지금은 모셔도 됩니다. 모셔도 되는데 확인돼서 이제 추세적으로 쭉 가기는 조금 더 시간이 걸릴 수 있겠다 이렇게 바라보고 있고요. 어제 혹시나 또 이런 종목도 움직이네. 무슨 스틸 붙고 무슨 강 붙고 이런 종목들이 막 움직여서 거기 따라갔다라고 하게 되면 단기 차익만 보시고 빠져나오시는 게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LG 이노텍에 대해서 네. 지금 많이 올라왔잖아요. 좋은 흐름인데 네. 이게 계속 갈 것이냐 아니면 지금이 고점이냐 이 논란이 좀 있어요. 네. 개인적으로는 혹시 이거를 많이 보면 지금 신고가 쪽이죠. 네. 저는 한번 파셨으면 좋겠습니다. 결론적으로는. 파시고 다시 보자고 말씀드리는 이유가 어차피 LG 쪽은 LG 이노텍은 애플과 함께 성장할 수밖에 없는 대표적인 종목 같고요. 근데 애플이 이제 앞으로 신사업을 한다. 그러니까 우리도 이제 어떻게 보면 결국엔 지금 말은 많지만 애플 아이카라든가 아니면 애플의 또 연장은 연기는 됐다고 하더라도 또 메타버스 관련된 또 기기라든가 어차피 다 애플의 생태계 안에서 맞춰갈 거고요. 거기 하드웨어와 같이 연결돼서 나올 수 있는 대표적인 종목은 LG노텍, LG전자 이렇게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장기 전망은 괜찮다. 장기 전망은 괜찮습니다. 근데 지금 일단 현재가 비수기 쪽이고요. 거기서 지금 나오고 있는 쪽의 동향을 보게 되면 지금 LG노텍을 봤을 때 이번 실적을 바라보는 입장 쪽에서 기대감은 많을 수 있습니다. 근데 지금 실적 자체가 일단 이제 작년 3, 4분기 때 나왔던 실적에 미치지 못할 것 같고요. 그리고 또 2분기가 생각보다 조금 좀 위축될 수 있는
그러니까 비수기 쪽에 대한 뚜렷한 상황들이죠. 그러니까 이게 결국은 크게 보면은 이제 전장에 대한 네. 애플을 향 네. 어떤 전장 사업 네. 이거에 대한 기대감이잖아요. 맞습니다. 예. 그래서 그렇다면 네. LG전자도 같은 관점에서 LG이노텍하고 흐름을 같이 봐야 될지 네. 어떻게 봐야 돼요? LG전자도 좋게 봅니다. 좋게 보는데 LG전자는 쉽게 말씀드리면 지금 역점을 두고 드라이브를 막 걸고 있는 게 전장 쪽에 무게를 많이 두고 있는 상황들이고 LG노텍은 전장뿐만 아니라 카메라부터 BGA, FC BGA라고 하는 반도체 기판부터 이제 애플을 바라보면서 IT 기기와 움직일 수 있는 쪽이 좀 더 많고 그러다 보니까 좀 차이는 있죠. 근데 자동차가 움직인다. 저는 개인적으로 자동차가 움직이게 되면 LG전자가 가장 먼저 성과를 낸다고 생각합니다. 자, 네. 지금 원전주 네. 아까 이제 두산에 대한 이야기도 잠깐 언급을 하셨는데 네. 두산중공업이라든가 뭐 여러 가지 한장 KP라든가 네. 뭐 여러 가지 어떻습니까? 원전주에 대한 흐름. 지금 최근에 또 원전 관련돼서 이제 인수위원회에서 오늘까지였나요? 또 원전 얘기들 또 막 하면서 이제, 또 정책 관련된 얘기가 좀 나올 것 같습니다. 이제 끝나고 나게 되면. 그래서 그런 쪽으로 움직이는데, 보면은 시장에서 또 원전 관련이다라고 하게 되면 이제 이런 회사들이 또 시장에서 부각을 많이 받죠. 네, 보성 파워텍, 또 한신기계, 이런 종목이 저희 원전에서 뭐해? 라고 잘 알지 못하는 종목들이 먼저 막 치고 움직이다 보니까 시장에서는 그냥 그러면 또 뭐 두산중공업 이런 핵심적인 회사들이 움직이거나 아니면 효성중공업 이런 또 강한 이런 종목들이 가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시장은 이제 종목적으로만 막 움직이다 보니까 거기가 더 많이 간 회사들이죠. 그러면 이런 걸 꾸준히 바라볼 수 있겠느냐라는 쪽에서 아직은 뭐 그렇다고 해서 지금 장세가 대형주장이었으면 또 모르겠는데 그게 아닌 상황에 한계가 있다는 쪽으로 보셔야 될 것 같고요. 보성파워텍 같은 경우는 이거 한번 보겠습니다. 이걸 또 한번 낱낱이 봐야 되겠죠. 그러면 이 회사가 이렇게 갈 정도야? 라고 봤었을 때 이 회사는 시총이 지금 현재 지금 3,500억 넘어갑니다. 그래서 이렇게 많이 올랐습니다. 이 회사의 작년 실적을 볼까요? 빨간 게 많이 띄네요. 네. 작년에 순이 2억이었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매출 자체도 200억인 회사가 지금 시총이 3,000억대, 3,500억대까지 갈 정도의 역량을 보여줬겠느냐? 잘 모르겠고요, 저는요. 그리고 또 여기서 이게 지금 인증 원자력 쪽에 들어갔을 때 들어가는 뭐 구조물이나 뭐 철 구조물 관련돼서 거기 많이 들어가서 인증을 받은 회사이기 때문에 인정을 해줘야 된다. 그리고 앞으로 또 탈원전이 아니고 원전 쪽에서 뭔가 의미 있는 쪽의 변화를 가져가기 시작하게 되면 변화가 나오겠다라고 하는데 그런 쪽을 바라보게 되면 예전에 그러면 아니었을 때 보성파워텍이 그러면 그 정도까지의 실적을 보여줬느냐? 못 보여줬습니다. 네. 여전히 예전에 한 5년 전에도 적자에서 왔다 갔다 해서 이런 상황들이었고요. 그런 쪽에 앞으로 뭘 보기 위해서 시총에 3,500억을 주느냐?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매매 못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차라리 노리게 되면 두산중공업이나 뭐 효성중공업 같은 이런 기술력 갖고 있고 뭐 한전기술 이런 쪽에 어느 정도 성과를 냈던 회사 쪽으로 보는 게 맞는데 시장은 거길 또 안 가고 있죠. 그러면 이쪽에 원전주가 맞다고 해서 거길 딱 사놓게 되면은 다른 쪽으로 막 가면서 원전 관련주 움직인다고 하는데 나는 뭐야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차라리 정부의 또 주된 방향들과 함께 또 나오는 전략들 체크하고 거기서 보는 게 낫겠지. 지금 여기서 종목만 보면서 막 하는 거는 그냥 내 영역이 아니겠구나 생각하시는 것도 좋은 것 같고요. 그냥 여기서 단타해야 되겠다. 하십시오. 하시고 그만큼 리스크 관리도 하시고 대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 공정위에서 네. 6개 관련주 그 과징금 부과 이 예. 소식 때문에 좀 등락이 엇갈린다. 뭐 사료주가 사실 요즘 급등하고 있잖아요. 네. 아까도 잠깐 말씀하셨지만 네. 이런 것들 버무려 가지고 어떻게 봐야 될까요? 네, 과징금 규모나 그게 지금 방금 나온 뉴스인가요? 저도 잘 모르겠어요. 자, 예. 혹시 이거는 좀 체크를 해봐야 되겠지만은 요즘 보면은 사료 쪽 앞서 잠깐 봤었죠. 네. 그러니까 지금 에그플레이션이라고 하는 저희가 보통 얘기하는 곡물가가 올라가면서 거기서 따라가는 여러 가지 현상들이 지금 주식시장에 나오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앞서 보셨던 현대사료 같은 사료 종목들 나오기 시작하고요. 또 하나는 지금 비료 관련된 종목들 남해화학이죠. 대표주자. 네, 이런 쪽이 나오기 시작하면서 시장에서 부각을 받고 있고 또 그러면 같은 씨를 뿌려도 좀 생산성을 높게 만들어야 되겠죠. 그러다 보니까 농기계도 필요할 것 같아. 그러다 보니까 지금 농기계 대표주자 대동 이런 종목도 꾸준히 올라가죠.
그래서 여기서 봤었을 때 가장 중요한 거는 이런 현상들이 계속 지속이 되면서 꾸준하게 곡물 가격을 이어가느냐. 지금 시장에서는 뭐 또 시장 조사기관은 하반기도 여전히 곡물 가격들은 높을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건 모릅니다. 조사기관들이 예측하는 것보다 또 이런 걸 좋아하는 또 업체들한테 뭐 로비를 당할 수도 있고 이건 그냥 뭐 팩트가 아니지만은 뭐 여러 가지 조사기관이 맞다라고는 볼 수는 없는데 근데 지금 생각보다 그러면은 곡물 관련된 재고가 충분히 있느냐라고 하게 되면 의외로 재고는 충분히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런 상황 쪽에서 만약에 이게 더 장기화됐었을 때 이 재고까지 소진되게 되면 가격이 더 올라가지 않겠느냐 이런 현상들이 나오다 보니까 지금 이를 더 자극하는 것 같거든요. 근데 이거는 사람들의 심리다 보니까 지정학적 리스크나 그리고 또 하반기에 나올 동향들 특히 유가도 저렇게 올라가고 인건비도 이렇게 올랐는데 곡물 가격들도 좀 안 빠지는 거 아니야라는 상황들이 펼쳐지는 거지. 또 심리가 또 바뀌어지게 되면 언제 그랬는데 다시 또 바뀔 수도 있는 게 현상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아마 이런 쪽에서 사료 관련된 쪽이나 이런 쪽이 좀 대세긴 하겠지만 결국에는 생산성을 높인다라고 하게 되면 사료 쪽은 솔직히 예전부터 그렇게 곡물 가격이 올라가게 되면은 거기서 적정 마진만 붙여서 팔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게 마진이 높은 쪽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런 쪽보다는 차라리 비료 같은 경우는 높을 수 있겠죠. 지금 유가가 올라가다 보니까 거기 기반되는 재료들이 올라가서 뭐 칼륨이나 암모니아나 이런 쪽으로 나왔을 때는 더 가격이 올라갈 수 있겠다라는 쪽이 반영이 되게 되면 혹시나 이쪽과 함께 수요도 이렇게 지금 곡물 가격이 높은데 좀 많이 수확해야지. 그럼 비료 수요도 더 높아질 수가 있겠죠. 사용량도 늘어나다 보니까. 그런 쪽에 대해서는 좀 더 긍정적이고 농기계 관련된 쪽도 긍정적인데 물론 주가는 올라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서 이게 될 거야라고 해서 따라가지 마시고요. 좀 기다려보게 되면 또 적정한 가격대가 들어올 것 같은데 그런 쪽에서 관심은 가져보자. 어차피 에그플레이션이건 또 앞으로 생산성 관련된 쪽은 계속 핵심이다 보니까. 근데 사람들의 인플레이션 시대에 우리 임금도 올라갑니다. 그러면 그걸 또 적정하게 관련해 줄 거는 이런 자동화 관련된 기계 쪽이나 또 그걸 보강해 줄 수 있는 비료 쪽이나 이런 쪽은 괜찮을 것 같은데 육개죠 결국에는. 그래서 육개. 네, 닭 가격이 올라갈 것이냐. 제가 마트는 주말에 한 번씩 가거든요. 원래 이 과징금 부과가 사실 얼마 전에 그 육개 쪽 네. 닭 가격 담합으로 맞은 거잖아요. 예, 담합, 예. 그렇다고 하더라도 과징금이 나오는 거는 일회성일 거고 시장에서 주가가 뭐 어떤 심각하게 그러면 과징금으로 인해서 뭐 물론 과징금 받게 되면은 다시 또 항소합니다. 그래서 뭐 행정재판 가가지고 또 상당히 오래 걸리긴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규모가 어떤 뭐 작년의 순이익을 적자로 만들 만큼 타격이냐라는 쪽도 봐야 되겠는데 그 정도가 아니라고 하게 되면 큰 영향은 안 준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결론은 아마 육계 쪽이나 이런 쪽도 다 가격을 부과를 받을 것 같고 그러다 보니까 오늘은 수산물 종목들도 강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곡물이 비싸게 되면 밥 못 먹으니까 잠치회나 먹어야지 이렇게 되는 건가요? 지금 그래서 수산물 관련주들 오늘 다 올라가고 있는 상황들인데 심리적인 것 같고요. 그런 쪽에서 수산물 관련된 쪽의 종목들은 또 마찬가지로 개연성이 있는 거죠. 예전에 보니까 비료 올라가고 사료 올라가고 이렇게 되면 또 수산물 쪽도 올라갔다. 그러다 보니까 개연성 때문에 들어가셨던 분의 오늘 수익 영역 쪽이죠. 오늘 무리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누구나 1시간 안에 200개 종목에서 좋은 종목을 고를 수 있는 그런 능력을 배양할 수 있도록 제가 도와드리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